거래량 빠지는 걸 보면은 향후 1년이나 2년 안에 침체가 올 것 같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이제 그런 차트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논문 발표 이후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유명한 전 세계 거시경제 쪽에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자산시장을 완전히 충격으로 만들었던 바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최근에 부동산학 박사 논문을 마지막 심사를 통과해서 지금 매우 홀가분한 그런 상태인데요. 뭔가 이제 부동산 박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진짜 부동산과 경제학을 접목시킨 그런 주제로 연구를 했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선행 연구들을 읽는데 제 기준으로는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책보다 더 재미가 있었어요. 특히 저는 부동산과 경제 양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양쪽 논문을 같이 봤는데, 그래서 부동산학 혹은 경제학의 역사를 바꾼 그런 엄청난 기념비적인 연구들, 그런 기념비적인 사람들, 그런 거를 소개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제학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 혹은 부동산 경제학의 역사를 바꾼 논문들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영상인데, 첫 영상이 다소 좀 장대한 스케일로 시작을 하는데요. 경제학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경제학에서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이 어떻게 본진에 있다가 변두리로 완전 밖으로 나갔다가 지금 다시 본진으로 오고 있나, 이 과정을 종합적으로 한번 훑는 것을 이제 1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의 긴 역사에서 보면은 주택이나 이런 토지는 이론의 중심에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가 20세기가 되고 현대 거시경제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완전 변두리로 그냥 밀려나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시 조금 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흐름이 왜 생겼냐를 조금 이해를 하면은, 지금 거시경제와 관련한 여러 지표나 여러 정책들을 발표할 때 주택이나 부동산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게 거론되는지를 알게 될 수 있죠. 물론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여러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 후에 주택을 중요하게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무시됐던 이유도 있었고 다시 복귀하던 그런 이유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은 우리나라에서는 에드워드 레이머로도 알려졌는데 에드워드 리머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뭐 잘 안 유명한 그런 사람이고, 저도 이번에 공부를 안 했으면 정말 몰랐을 법한 사람인데, 애덤 스미스 시절부터 이제 쭉 한번 가보도록 하죠. 원래 부동산은 경제의 본질이었죠. 애덤 스미스나 리카도 이런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생산 요소를 뭐라고 배웠냐면은,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어. 노동토지 자본으로 배웠습니다. 특히 뭐 리카도 같은 인물한테는 토지가 이제 곡물 가격이나 이런 지대를 결정하는 그런 핵심 요소이고요. 그리고 토지라는 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헨리 조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회적 갈등이나 불평등, 그런 중심에 놓인 그런 대상이 토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경제학자들이 토지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대라고 부르면서, 지대를 추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미 엄청나게 많이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밝혔어요. 그래서 지대 이론이 경제학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부동산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심부에 있었던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고, 요즘에도 플랫폼 기업들을 이제 지대 추구형 비즈니스로 21세기 지대다 플랫폼이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학 약 250에서 300년 역사에서 토지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경제학은 바로 케인즈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케인즈가 등장하면서 다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케인즈는 거시경제학이 어떤 수학적 모형으로 정리되는 그 과정을 이제 전개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시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생산인데, 생산은 노동토지 자본이 아니고 생산을 어떻게 전개를 하냐면은, 노동 자본은 똑같은데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생산성. 이 생산성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Y는 펑션, 노동, 자본, 생산성이 돼서 이 과정에서 이제 토지가 사실 삭제가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토지는 이제 개별된 요소라기보다는 자본이라는 그 안에 뭐 유형자본, 무형자본 그렇게 그 안에 흡수되거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소비재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소비재의 일부가 되면서 나중에 이게 뭐 효용으로 바뀌고 주거 서비스로 바뀌고 하는 과정으로 뭔가 스리슬쩍 이렇게 사라지는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 교과서의 여러 섹션들을 딱 보면은 뭐 생산함수다, 뭐 자본 축적이다, 뭐 노동 지장이다, 뭐 기술 진보다 이런 것들은 결국 케인즈가 규명했던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논의로서 풍부하게 있는데 뭐 하우징 아니면 집 아니면은 뭐 부동산 이런 챕터가 이제 경제학 메인 교과서에 확실하게 실려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케인즈 등장 이후에 부동산은 경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결과 변수이지 뭐 경기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동태학적인 그런 중심 요소는 아니다 하면서 이제 케인즈 이후에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인식이 언제부터 균열이 조금 나기 시작하냐면은 1970년대하고 1980년대 그 고인플레이션 시기와 고금리 이제 그 실물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이 주택이나 부동산을 그냥 예사롭게 바라보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자가주택 소유에 대해서 뭐 세제 혜택이 되게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모기지 이자 공제, 재산세 공제 이런 것들을 해주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해서 명목금리도 당연히 올라가긴 했지만 그 명목금리에 비례해서 이자 비용 공제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모기지 이자 공제나 재산세 공제 해주니까 이것도 같이 올라가는 게 생기다 보니까 이자 공제의 실질 가치가 엄청 커지는 구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공제로 인해 가지고 부담의 가치가 낮아지는 이런 이슈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때 세제, 공공세제의 전문가죠. 지금 MBER 수장으로 있는 제임스 포터바 진짜 입지전적 인물인데 이 사람이 1984년 논문에서 자가주택을 거대한 자산 시장에 상장된 한 자산으로 보는 관점을 제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집을 한 해 동안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실질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용자 비용이라고 규정을 하고 유저 코스트라는 개념을 써서 이 사용자 비용 속에 집의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재산세, 세후이자 비용 그리고 기대 자본이득, 기대 자본이라는 거는 집값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값을 다 포함해가지고 즉 임차료를 금리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임차료로 대표되는 그런 주거 서비스 비용을 사용자 비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넣은 그 사용자 비용으로 나눠 가지고 보면은 결국은 주거비 지출이 적을수록 그다음에 기대값이 커질수록 할인율이 작아지면서 이제 집값이 커져가는 그런 메커니즘 식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집값이라는 게 앞으로의 주거 서비스 총 흐름을 이자율과 세율을 반영한 모종의 자기 그 사용자 비용 비율로 할인한 값이고 인플레, 명목이자율, 재산세, 모기지 이자 공제 이런 요소들도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집값을 만드는 이제 결정 요인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인플레가 생겨도 인플레 결국 공제를 해주게 되면은 주거 비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린다는 식으로 이제 해석되는 그런 식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포터바의 식은 지금도 정말 부동산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포터바를 인용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인용을 하는 한 갈래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집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도 본격적으로 보는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 포터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주택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자연스럽게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기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신용, 저희로 말하면 대출, 신용이 되게 뭔가 큰 역할을 하면서 그게 경기 변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후속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기대 쪽에 있어서 이제 거장의 반열에 오른 사람 중에 한 명이 칼 케이스하고 그다음 케이스 슐러의 그 슐러 교수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그 연구를 하냐면은 케이스 앤 슐러가 반복 매매 자료잖아요. 같은 집이 계속 반복되는 매매 자료를 구성한 다음에 주택 시장이 마치 주식 시장처럼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반영하는 약형 효율 시장인가 이런 걸 이제 검증하는데 결과는 약형 효율 시장이 아니고 오히려 집값에는 뭐가 있냐면은 관성과 추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지역은 계속 올라가고 이제 내린 지역은 계속 내려가는 마치 요즘의 한국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관성과 추세가 있고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들 반복 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 집 살 때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집을 살 때 미래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대를 예측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집을 사냐라고 물어보니까
케이스 슐러는 좀 이게 합리적인 기대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10년간 연빵으로 매년 두 자릿수로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샀다 이런 대답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반쯤 미쳤다는 말을 약간 순화해가지고 irrational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과잉 기대 이런 것들이 주택을 매수할 때 너무나 크게 작동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기대가 뭔가 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팽창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거론을 하고요. 나중에 이런 기대 이론은 뭐 카플란 등을 통해 가지고 다시 더 디벨롭이 되는데 이런 것도 나중에 또 다뤄보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케이스 슐러는 이후에 이런 비합리적 과열을 책으로도 냈고 최근에는 내러티브 경제학이라는 그런 책도 썼는데 행동 경제학이라든가 기대 이론을 발전시킨 그런 위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통 거시 경제학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버냉키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버냉키도 부동산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버냉키가 1999년에 썼던 금융 가속기라는 이론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담보 제약을 다루는 어떤 주체를 집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실물이랑 자산이 연결돼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가령 가게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올라가면은 돈을 더 많이 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이거는 99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LTV 같은 건데 집값이 5억에서 10억이 되면은 LTV 70%면 5억일 때 3억 5천 빌리다가 10억이면은 이제 7억까지 빌릴 수가 있는 거니까 결국 가게가 그 담보 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빌릴 수 있는 차입 한도가 늘어나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자 프리미엄을 낮추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증폭시켜서 진행할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논문이 경기라고 하는 실물 시장하고 자산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실증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토대로 이제 결국 실물 시장이랑 부동산이 연결이 되니까 많은 부동산 학자들이 이런 거를 모아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중에 가장 도드라지는 연구가 05년에 그 유명한 마테오 이아코비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다 보니까 집이라는 게 똑같은 주체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주체들이 있는데 참을성 있는 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차입을 늘리는 그런 가구가 있는데 차입을 늘리는 가구가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 담보 제약이 완화가 되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더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그 더 많이 빌리는 걸 통해 가지고 그 균형 상태 전체에 충격과 증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모형으로 설계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라는 논문을 05년에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아코비엘로의 연구는 금리나 이런 통화량 정책이 좀 바뀌게 되면은 두 부류의 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증폭이 돼서 그게 균형 상태에 있었던 시장에 얼만큼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줄 수 있는지 계량을 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었다는 데 있거든요. 이게 버냉키부터 이아코비엘로까지 오는 그 과정을 보면은 주택 시장이 이제 얼마든지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실물 시장이랑 굉장히 증폭 요인으로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막 인지하고 그걸 모형으로 설계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완전히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그 마테오 이아코비엘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계량 경제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시경제 모형이 동태적 균형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DSG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제 소개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이 모형이 뭔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은 결국 미시적인 어떤 개별 요소 참가자들이 어떤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 균형 상태에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택을 담보로 지고 있는 가계가 얼마든지 금리 충격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게 증폭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를 이제 계량화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이 경제를 전망하거나 아니면 거시경제 모형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거를 이아코비엘로 블록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가계 부분, 주택 부분을 반드시 집어넣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 큰 어떤 연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경제학의 이제 주류로 떠오르는 그런 과정에서 제일 근본은 오늘의 주인공, 드디어 나오는구나.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해서인데 이 주인공은 등장 시기도 뭔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등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언제 등장했냐면은 2007년 미국 연준의 그 잭슨 홀 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 당시 연은장이 누구냐? 이제 총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톰 호니그. 이 토마스 호니그가 또 누군지 또 알고 계시죠?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에 나와가지고 나중에 버냉키의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비판했던 우리 채널에 이제 가장 최고 조회수가 나오는 그런 영상 중에 한 명을 만들었던 토마스 호니그인데 어쨌든 토마스 호니그가 캔사스시티 연은장으로 있을 때
이제 2007년 심포지엄, 잭슨홀 심포지엄을 여는데 그때 주제를 캔사스시티에서 어떻게 잡냐면은 우리 주택이랑 주택금융으로 잡아보자 해가지고 주택을 주제로 잡습니다. 근데 당시 주택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택 시장 그냥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에드워드 리머가 자기 세션에서 뭘 발표하냐면은 제목이 Housing is the Business Cycle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뭐냐면 주택이 그냥 경기 사이클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경기에 주택이 뭐 영향을 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우징, 집, 주택이 주택 시장이 경기 사이클이야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연구를 짜잔 하고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목이 일단 굉장히 도발적이죠. 거시경제학자들은 어쨌든 그 경기 선환에 대한 그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주택이 경기 순환이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일종의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주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07년 이후에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버냉키가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07년 잭슨홀 컨퍼런스가 너무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07년 잭슨홀 컨퍼런스의 주제 발표자나 아니면 그 토마스 호니가한테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대목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정도로 화두가 됐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에드워드 리머입니다. 근데 그 사람 논문은 간단해요. 지금도 PDF를 구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건데요. 그 사람은 전통 경제학자가 아니라 이제 수학을 전공으로 하는 이제 통계학자였는데 10번의 미국 대침체를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1900년대부터 이게 있었던 대침체를 다 분석했는데 1953년 한국전쟁과 연계된 국가지출 관련한 그런 침체랑 2000년 IT 버블 붕괴 뺀 나머지 8번 전체에서 주택 착공 데이터가 박살이 나더라. 침체 바로 직전에 주택 이제 착공 데이터가 완전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실질 GDP 성장률 그래프 위에다가 주택 투자 성장률을 딱 그려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요동치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도 주택이 그냥 경기 순환을 너무 잘 보여준다는 거를 이제 찾아내게 돼요. 사실 GDP 전체 사이즈에서 주택 투자는 그 리머의 논문에도 보면은 0.1%대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막상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 투자의 스윙은 경기 사이클과 정확히 매칭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머는 그거를 발표하고 나서 논문에서 이제 거시경제학을 약간 비판을 하면서 데이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과서를 보니까 교과서에는 하우징이랑 이런 게 없더라. 특히 맨큐 책 그레고리 맨큐를 이제 까고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우징이나 이런 것들이 경기 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인데 왜 이런 거를 잘 보지 않냐. 그래서 주택은 경기의 일부가 아니라 경기 그 자체, 이게 Housing is the Business Cycle이라는 제목인데 경기 그 자체다, 이런 강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에 지금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당연히 거시경제학자들은 공감 안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은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주택의 그 경제학적인 부분에서 위상을 조금 재조정해야 되지 않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막 부동산을 전공한 그런 사람이냐,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거시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시경제학 관련해서 그런 용어나 이런 것들이 덜 친숙할 수 있지만은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한 이 통계경제학자다 보니까 그런 걸 토대로 여러 가지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지켜보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부동산 건설 투자액을 보니까 그냥 경기 사이클을 그대로 설명하네, 그냥 경기 그 자체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더 유명해진 계기가 있는데 그 해당 논문에는 어떤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뭐냐면은 자기가 미국에서 있었던 많은 경기 침체들을 보니까 결국 경기 사이클이 경기 침체죠. 그래서 거래량이 먼저 크게 위축되는 게 항상 먼저 관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항상 1년이나 2년 후에 빠지고 거래량이 먼저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위기 때도 그랬고 지금 06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딱 그려보니까 05년부터 거래량이 이렇게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래량 봐봐 빠지는 거 봤지. 근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 06년에도. 그래서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은 거래량 빠지는 걸 보면은 향후 1년이나 2년 안에 침체가 올 것 같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이제 그런 차트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논문 발표 이후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유명한 전 세계 거시경제 쪽에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자산시장을 완전히 충격으로 만들었던 바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바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어떻게 와? 주택시장, 하우징 마켓 그냥 붕괴로 온 거잖아요. 주택시장 붕괴로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머가 아니라 거의 리스트라다무스급의 그런 예언자급의 논문을 발표하게 된 거고, 그때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은 주류 경제학에서 주택을 결코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거 이후로 주택을 분석하는 것 없이 거시경제학을 보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이제 다 깨닫게 됩니다. 그냥 논문 발표 이후에 미국 주택가격 바로 급락하고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 터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티프 미안이라는 그런 학자도 등장을 해가지고 막 미국 모든 가게의 어떤 지역자료를 다 취합한 다음에 집값이랑 가게 레버리지, 소비랑 고용 연결 이런 걸 다 추적해가지고 막 책으로 내고, 부채로 지은 집이라는 막 책도 발표하고, 이거 한 2010년쯤에 나왔는데 그 후속 연구가 있었어요. 결국 리머의 연구로 인해 가지고 그런 후속 연구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주류 경제학이 노동, 자본, 생산성으로 가면서 주택을 이제 약간 잊고 살다가 그 주택이 결국 경기 순환을 만들어내는 근본이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이 신용 가속이라는 증폭기를 통해 가지고 실물에 얼마든지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모형들까지 다 설계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들이 다 작동을 했는데, 얘기하지 않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거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급으로 그냥 주택이 경기 그 자체야 라고 얘기했던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을 했었던 리머가 공부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에드워드 리머는 25년에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1944년생이세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의 이제 연구나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는 과정에서 07년 잭슨홀에서 했었던 그 발표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발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사람의 후속 연구라든가 아니면 리먼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틀렸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영향력을 굉장히 갖췄던 그런 거시경제학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부동산이 고정경제학에서 메인이었는데 케인즈 주의 때는 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떤 이론들이 나왔는지를 조금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소개하다 보니까 이제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사실 더 재밌는 거는 그 논문에서 주장하는 그런 어떤 핵심들,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발휘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더 재밌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계획은 부동산 경제학 탑 10은 10부작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현대 경제학의 역사에서, 그리고 현재 부동산학의 역사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연구들이 굉장히 주목해 받아야 할 연구들이고, 그거에 대한 그런 과거 장기간의 서사는 어떤 플롯으로 이뤄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제 기준으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페이퍼들을 읽다 보니까 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져가지고 책 대신 이거 읽는 게 너무 재밌어서 올 한 해 1년 동안은 내내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가 박사 3년차 과정이어가지고 그 어느 해보다 페이퍼를 많이 읽었는데, 그거를 저도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좀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저도 이해했으니까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부작 정도 잘 만들어보고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그런 논문이랑 그다음에 연구자의 스토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부심과 더미식의 구독자 한정 오픈 세일 기간입니다. 연말 산타랠리를 맞이하여 더미식에서 상당한 선물을 우리 최부심 채널로 줬습니다. 작년에도 찾아왔던 바로 더미식 교자 세트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전골과 교자가 혼방된 그런 스페셜한 상품들을 냈으니까 하나하나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뭐냐? 바로 이건데요. 이거는 베스트 밀키트 세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얼큰 만두 전골 밀키트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곱창 전골 밀키트인데, 이 두 개의 밀키트를 사시면은 140g 상당의 교자, 전자레인지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넣어가지고 원래는 정상가는 이게 34,000원인데 우리 최부심 구독자를 위한 특별 스페셜 가격으로는 24,000원 무려 40% 세일 들어가는 겁니다. 40% 세일. 사실은 이게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와가지고 이게 새 상품이 왔잖아요. 저희 직원들이랑 사무실에서 좀 먹어봤는데 조리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이걸 이제 해동해가지고 그냥 좀 씻어서 그냥 냄비에 넣고 삶으면 돼. 아주 간단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냉동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되는 간단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베스트 밀키트 세트고, 요거는 무려 40% 구독자 할인을 하고 있는 그런 스페셜한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만두하고 밀키트를 섞은 상품입니다. 더미식은 교자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교자 제품이 전체적으로 다 맛이 있어요. 그래서 교자, 이거 육즙 교자를 2봉을 넣은 건데 350g 2봉.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밀키트 세트가 되는 거죠. 이것도 같이 섞어서 사시면 되는데 정가가 28,000원인데 이것도 38% 할인해가지고 무려 17,300원밖에 안 돼. 그래서 17,300원에 이 두 상품을 섞어서 살 수 있고, 게다가 요 이제 교자는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더미식의 꽃, 바로 베스트 만두 세트. 베스트 만두는 세 종류가 있는 거죠. 바로 육즙 고기 교자, 그리고 김치 교자,
그 다음에 갈비 교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자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350g 두 개 봉이니까 700g 들어있는 거거든요. 700g을 세 개니까 이거 세 개 같으면 다 2kg이 넘는 교자인데 이걸 다 합쳐서 원래는 33,000원이지만 이것도 38% 할인해가지고 24,000원 밖에 안 되고 심지어 이 교자도 요 만두를 추가로 주는 그런 스페셜한 상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더미식을 작년에 좀 많이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도 올해 제부심 쪽으로 또 더미식 스페셜한 그 구독자분을 위한 그런 선물을 준비해서 별도의 상품을 만들었는데 링크로 댓글을 또 다 달아둘 테니까 댓글 링크로 많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교자님이 너무 많이 먹어봐가지고 이번에 밀키트도 같이 시켜서 먹어봤는데 곱창 전골하고 만두 얼큰 전골을 드셔보시면 어떤 맛인지 아실 것 같고요. 요즘 이제 날이 추워져가지고 이제 교자가 되게 땡기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만두 한 판 시원하게 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해주라. 피스.